제가 있던 학원에서 아이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상담 소장이니까 아이들을 다 알죠. 네.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아, 얘는 자원봉사자. 무슨 얘기일까요? 엄마의 착각 속에 아이들이 병 들어간다. 심지어 그 아이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입에다 수건 물리고 때린 적도 있대. 간섭하고 관리하려는 순간 모두가 불행에 빠진다. 아이들은 내가 키워보겠다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듯합니다.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의 박보살로 통하던 교육 전문가 박재원 소장. 이제는 진심과 욕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 엄마들을 구하는 슈퍼맨이 되었다는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아이가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영어 잘하고 싶어. 학원 좀 알아봐줘.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게임을 멈추라 외치는 박재원 소장. 고성장기에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그래도 일단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이 보장이 됐고 이게 40, 50대까지 갔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시대 끝난 거 아시잖아요. 자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부모 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옳고 우리 아이가 옳은 거죠.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머님들의 눈물입니다. 눈물 참 많이 봤거든요. 제가 쭉 한번 연령대별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먼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요즘 치료받는 아이들 되게 많죠. 틱, ADHD 또는 뭐 언어 치료받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도 또 그런 치료받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 어머님들 눈물 많이 흘리시거든요. 자, 이제 애가 좀 커서 10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참 야속하죠. 부모가 하라는 건 정말 안 하고 주로 디지털 미디어, 게임 이런 쪽에 푹 빠져가지고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는 또 그런 아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모님들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크면 사람 노릇을 좀 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생이 되면 또 어떻죠? 아이가 좀 스스로 뭘 좀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한테 손을 벌립니다. 토익 점수 따야 된다. 또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 그런 취업 준비생 부모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1년, 2년, 3년 가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40대가 됐습니다. 요즘 40대 명태의 위기가 40대 집중되고 있는 거 아시죠? 갑자기 찾아와서 돈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경쟁 사회에서는 부모의 마음과는 달리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참 허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뭘까요? 협력하고 누굴 돕고 이런 것보다는 너부터 잘해, 너라도 챙겨. 근데 이런 식의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들에게는 제가 볼 적에는 나중에는 부모마저도 이용 대상으로 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추억의 장면이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70년대 추억의 교복, 80년대 한때 교복 자율화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의 교실입니다. 자, 30년밖에 안 됐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어머님들 주변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을 되게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 가족의 변화가 있죠.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대가족 제도화에서 초보 엄마, 초보 아빠도 큰 실수를 해도 문제가 안 되죠.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 항상 주변에는 어른들이 있었죠. 정말로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걸 경험한, 경험적으로 이미 지혜를 터득한 분들이 중심을 잡아주셨죠. 또 한 가지, 한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도시로 갑자기 왔어요. 핵가족이 됐습니다. 이웃과도 왕래가 없죠. 이 과정에서 제가 볼 적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해야 되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제가 보니까 뭔가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상류층 엄마들이 만든 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평범한 다수의 보통 엄마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한 어머님의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중학생부터 유치원까지 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확신하는 것은 내가 하려 했던 모든 것, 애초 아이들을 위해 계획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나의 오만이고 착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워보겠다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듯합니다. 어떤 엄마가 오만하고 싶을까요? 어떤 엄마가 소중한 아이 교육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고 싶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죠. 학부모 문화가 여러분들을 압도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닫기까지는 정말 너무 많이 아프고 상처를 입겠죠. 결국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대 나오면 뭐하냐? 백순대. 고생 끝, 고생 시작. 작년 연대 졸업식장에 걸린 플랜카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걸 누가 붙였을까요? 학교가 붙였을까요? 학생들이. 학생 개인이 붙였어요. 근데 아무 되지 않았죠. 결국 우리 시대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이런 플랜카드를 봤어요. 충분히 쉬고 자유롭게 노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데?
이런 프랭카드가 있고요. 또 우연히요. 얼마 있다가 또 내신, 수능 말고 무엇이 중요한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딱 되니까 이게 안 보이죠, 이게. 그죠? 예? 저건 나중 문제고 당장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내신, 수능을 위해 신경 쓸 건가? 아니면 좀 더 자유롭게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허용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세요? 당장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면.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착각이 일어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착각을 좀 꼭 좀 깨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중요한 거 이거는 한때 고성장기 때 통용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성장기거든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성장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제가 계속 발전합니다. 이 얘기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요. 근데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일자리 차별이 심했고요. 좋은 일자리는 누구한테 줬을까요? 고학력자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장기에는 저도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그래도 일단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이 보장이 됐고 이게 그 효과가 언제까지 갑니까? 40, 50대까지 갔거든요. 지금 이제 그 시대 끝난 거 아시잖아요. 저성장기거든요.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상일수록 경쟁력이 치열해져요. 자,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요. 중요한 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요. 충분히 쉬고 자유롭게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시대가 저는 됐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공부 잘하는 아이에 대한 부러움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부러우면 무조건 지는 게임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고성장기 성공 경험인데 이게 여러분들 너무 오랫동안 그게 어디 숨어 있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걸 지금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걸 좀 뽑아내면 아이도 건강하게 부모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눈물 안 흘리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보니까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뼛속에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피 속에 흐르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미래는 모르죠. 미래에 좀 더 근접한 건 아이들이죠. 과거에 여러분들의 성공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성장기의 성공 경험으로 어떻게 빨리 벗어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엄마들이 달라져야 되죠. 제가 볼 적에는요.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은 대치동 엄마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걸 빨리 느끼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써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치맛바람이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급성스러운 엄마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건강한 다수의 문화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너무 튀는 부모들을 견제하고 누군가가 비난했습니다. 다수의 건강한 부모들이 복을 받았죠. 지금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옳고 우리 아이가 옳은 거죠. 그렇게 가면서 부족한 거 보완해 나가면 큰 흔들림 없이 눈물 흘리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오랫동안 웃을 수 있는 엄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무조건 옳습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네요. 학부모들은 강의를 듣고 나면은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크게 좀 이걸 정리해 보면은요. 제가 어머님들 지금까지 욕심부려서 그렇다. 그리고 그 욕심 배후에는 학부모 문화가 있다. 학부모 문화의 꼭두가시였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대로 이제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세 번째 부류의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드디어 깨달았다. 나는 정말 나도 믿고 아이를 믿고 싶은데 그동안 나를 힘들게 뭔가를 발견한 거죠. 그걸로부터 나를 이제 분리시키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희망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깊은 통찰력으로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바라보면서 학부모 교육에 힘쓰고 계신 분이죠. 박재원 소장님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숫자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볼게요. 첫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4가 나왔네요. 4. 1982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계열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셨고요. 역사학자가 되기를 꿈꿨던 박재원 소장님이십니다. 다음 숫자 보여주세요. 40. 40대에 들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중 교육계에 남은 인생을 바칠 것을 결심했고요. 대치동 사교육 현장에 진출을 하시게 됩니다. 이후 족집게 컨설팅과 똑 떨어지는 상담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박보살이라는 별명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다음 숫자 보여주세요. 5. 5.
대치동에서 얻은 노하우로 직접 사교육 기관을 운영할까 고민하던 차에 유명 교육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스카웃되며 이후 5년간 학부모 상담과 교육을 전담하셨고요. 우리나라 사교육의 폐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숫자 보여주세요. 10분의 1.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굳은 결심을 바탕으로 이전 연봉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연봉을 받고 시민단체로 이직을 하십니다. 현재 사교육에 상처받은 아이와 엄마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신 분이 바로 박재원 소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별명이 박보살입니다. 네. 어쩌다 이런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겁니까? 보살님. 보살님. 보통 이제 대치동에 가면 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부모가 당연히 아이를 일찍 공부를 시키죠. 많이 시키죠. 처음에 당연히 잘합니다. 아주 이제 부모가 세련되게 아이를 잘 관리하고요. 교묘하게. 그리고 아이가 온순한 경우에는 그게 중3까지도 가요. 중3 때 아주 좋은 성적을 이제 아이가 보이면 대치동 당시 제가 사교육 현장에 있을 때 그 당시 분위기는 무조건 D외고를 보내는 거거든요. D외고를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마라톤 경주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이가 중간까지는 1등이에요. 근데 남은 거리가 꽤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미 지쳐 보이는 거죠. 이거 완전 못할 것 같은 거죠. 예. 그럼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이 친구 거기 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정직하게. 부모님은 되게 기분 나빠하시죠. 나쁘죠. 그러면 상담사로서는 사실은 예의는 아니에요. 내담자를 너무 기분 상하게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부모의 기분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인생, 그 가족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고 다른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지 않을까요? 한 분도 없어요. 정말요? 근데 또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다시 다 저를 찾아오시죠, 그분들이. 다시. 다시. 제 말대로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느 날 갑자기 제 별명을 장명해서 나온 게 바로 박보살. 그때 그 말이 맞았구나 하면서. 쩍찍하다. 근데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네. 그 6개월, 1년 동안 아이가 겪었을 또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썩 저는 유쾌한 별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보살 노릇을 하시다가 이제 자리를 또 옮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현재 몸담고 있는 단체가 아름다운 배움 행복한 공부 연구소. 네. 네네네. 예, 그건 어떤 곳입니까?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시골의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아주 소외된 지역의 작은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가 조금 지나면 폐교가 되거든요. 이 폐교에 가서 그 학교랑 같이 협력 사업을 통해서 교육 환경을 좀 이제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로 그 시골에 소외된 아이들도 많이 침체돼 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키거나 진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식들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줘서 폐교 직전에 작은 중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는 게 저희 단체의 하나의 사회적 미션이고요. 폐교 직전에?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는 일. 대한민국의 어려운 부모들, 아이들, 그런 가족 지원팀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가족 회복 이쪽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대치동 학원의 교육회사에다 좋은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네네. 시민단체로 옮기신 거잖아요. 네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옮기신 건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회사에 있으면서도 시민단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나를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근데 이 회사는 저보다 또 뛰어난 사람도 많고 저를 또 대체할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시민단체 쪽을 보니까 주로 이제 사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교육을 너무 몰라요. 이 부모 교육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실체를 알고 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 내가 일단 그 남은 인생을 여기서 보내는 것이 행복하겠다. 대치동 아이들은 공부를 얼마나 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부모님들이 달라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경쟁적인 분위기다 보니까 아이가 노는 꼴을 보기가 그 허락치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애들이 또 나름대로 잘 적응합니다. 또? 아이들도 되게 열심히 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24시간 그리고 또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공부에 매달릴 수는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중국집을 갔다가 전형적인 어떤 그런 이제 아이를 관리하는 엄마와 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을 한 그릇 시키더라고요. 아이가 먹는데
엄마가 이제 계속 걔한테 얘기를 하죠. 제가 표정을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신경 안 쓸게. 아니, 먹고 있는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대치동 아이들의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줘도 잘 안 긁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아이들이 좀 건강해요. 근데 스스로 또 공부하겠다는 어떤 의욕도 있나 봐요. 네.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보면. 근데 사실은 이제 학원에 있는 아이들 보면 제가 있던 학원에서 아이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운영자가 아니라 학원 저는 상담소장이니까 아이들을 다 알죠. 네. 아이가 옵니다.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아, 얘는 자원봉사자. 무슨 얘기일까요? 유형. 성격이 명랑하고 활달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어야지만 학원 분위기가 좀 이렇게. 두 번째는 기부자 그룹이 있습니다. 학원비를 꼭 일찍 내고 성적이 떨어져도 불만이 없어요. 기부자라고 하는. 그 목적이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강남권에는. 의무교육? 불안하대요. 학원에 안 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피족들이 아주 또 많습니다. 대피족. 대피족? 대표죠? 집에 있으면 엄마랑 싸우니까. 학원을 대표로 오는 거죠. 야.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분리하고 나서 정말 필요한 사교육을 아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물어본 답을 이렇게 하거든요. 너 학원에 왜 왔어? 그러면 반드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다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해결이 안 돼서 여기 와서 도움을 받으러 왔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몇 명 안 되죠. 아니 근데 대치동이라는 게 결과를 일단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일단 네네네.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서울 가면 부자가 많죠. 그 대전에도 부자가 없나요? 있어요. 과연 그 부자가 그렇게 많이 몰려 있다고 해서 거기 가면 부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닌 거죠. 그건 저는 이제 선발 효과, 집중 효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치동에 대한 환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꽤나 한다면 거기로 다 몰려가는 거죠. 아니 영어 유치원이 하나 늘면 소아정신과 병원도 하나 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까 전에도 아이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예요? 제가 볼 적에는 천재성이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진짜로. 근데 수학엔 당연히 뭘까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수학 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밀어붙입니다. 심지어 그 아이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입에다 수건 물리고 때린 적도 있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네.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학원도 빼먹을 수 있고 숙제도 대충 하다 보면 학원에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부모님한테 추궁당하는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꼭 보면 주로 이제 아빠들 또는 엄마들 중에 똑똑한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 거짓말 그렇게밖에 못하냐? 거짓말이라도 똑바로 해라. 이런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인격적으로 아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인격 파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곳이 대치동, 뭐 서울 같은 목동, 대전은 예외일까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아까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시대적인 착오가 있는 거예요. 일단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 사실은 이 건강한 가정이 별로 없죠. 6.25를 거치고 해방 이후에 뭐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바쁘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 먹는 문제는 좀 해결됐거든요. 그 자식이 그래도 좀 뭐랄까요, 이제 명예로운 자리, 조금은 자랑거리, 이제 이게 일종의 부모의 한일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엄청난 교육열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을 지탱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충분히 보상이 됐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사교육이 다 나쁜 것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모든 사교육이 다 나쁜 건가요, 그러면? 저는 아이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교육이다 공교육이다라는 분류 자체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성장 환경이고 자원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약물도 오용이나 남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교육에 의존한 아이들이 문제인 거지 아이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이들 주도적으로 필요한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교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오용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희망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또 배우고 노력하면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소장님께 배우는 참 부모 교육 현장을 화면에 담아왔거든요. 그 영상 보시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서울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학교 안 작은 도서관이 오늘도 엄마 아빠들로 북적인다. 수업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조금씩 아이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 부모 교육을 받으러 왔거든요. 아이가 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수업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제가 변하고 아이에게 하는 행동도 변하고 우리 아이도 변하는 게 느껴져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까 고민하는 부모들과 박재원 소장의 만남. 대한민국 학부모 문화를 확 바꿔보겠다 호언장담하는 박 소장은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부모님들이 부모 역할 되게 어려움이 많으신데 혼자서 뭘 잘해보려고 하는 게 문제다. 결국 같은 뜻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학교에서요. 수학 시간이 좀 재밌대. 이거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학교 수학이 재미있냐 재미없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수학 인생은 달라지거든요. 어찌됐건 학교 엄마 주도하에 사교육 중심이 특징인 우리 학부모 문화. 이 문화는 그저 아이를 사랑하기만 했던 부모들을 학교 성적에 목매는 학부모로 바꾸어 놓았다. 어떤 아이가 한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잘 제공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이게 꾸준히 이어지면 좀 더 훌륭한 인간의 종의 진화가 되겠죠. 뭐 거기까지 우리 신경을 안. 성적 지상주의는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가로막는다. 다행인 건 이런 왜곡된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 최고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현재 문화에 대해서 되게 염증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뭔가 탈출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부모들. 각자 펜을 꺼내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한다.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가. 아이가 공부를 잘해도 좋겠지만은 못 하더라도 그 아이에는 적성이 없다고 보고 사람의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시작한 오늘의 마지막 활동. 학부모에서 진정한 부모가 되자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엄마표, 아빠표 포스터 만들기다. 상류층 주도의 아주 이기적인 부모 행태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힘든데 내 아이만 잘 키우겠다는 어떤 그런 좀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 함께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연수에 대한 저희 내 아이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작지만 큰 발걸음을 내디딘 부모들. 이런 작은 노력이 모이다 보면 우리의 어두운 학부모 문화 역시 언젠가는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다. 감정적인 대화를 교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일깨워 주셨던 것 같고 많이 들었던 부모들의 얘기, 그들의 어려움, 아픔, 부모님들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잘 함께 가시는 것 같습니다. 강연이 끝난 오후 박 소장이 몸담고 있는 교육 시민단체의 사무실을 찾았다. 아름다운 학교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는 게 최종 목표인 사람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다름 아닌 가족관계의 회복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뜻이 맞는 분들의 지역 모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빠, 아이들까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가족 캠프도 진행하고 있고요. 정해진 틀이라기보다도 그때그때 맞는 방향으로 가족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사실 아이에게 희망을 걸고 열심히 노력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학부모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게 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입니다. 상처받은 아이들과 그보다 더 상처받은 엄마 아빠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슈퍼맨 박재원 소장.
그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혁명이 부모들의 손을 거쳐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야, 이거 뭐 마음이 답답했는데 네. 밝게 웃는 학부모들 얼굴 뵈니까 또 편안해집니다. 네네. 예. 이번에는 박재원 소장님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사진 코너를 준비해뒀거든요. 사진 보여주세요. 손범수, 박재원, 양종철. 저희가 아는 그분들 맞는 거죠?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고요. 같은 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고3 때. 고3 아, 그래요? 네네네. 손범수. 아나운서하고 양종철 개그맨. 네. 오. 좀 뭔가가 느낌이 와요. 세 분이 사실 친하셨어요? 범수는 네.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범수를 아는 친구들은 이 친구가 이렇게 아나운서로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이 좀 상상이 안 돼요. 왜요? 예, 항상 앉아서 공부만 하던 조용히 앉아서 공부만 하던 친구고요. 종철이는 뭐 안타깝게 세상을 일찍 떴지만 저하고 1년 동안 짝이었습니다. 와, 심지어 짝이셨어요? 네, 짝이고 아주 정말 그 타고난 개그맨 기질이 있었어요. 이 사진을 내 인생의 사진으로 꼽은 이유는 뭐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도 가끔 학생들 학습 코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게 돼요. 내가 누렸던 고3 시절의 행복을 너희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저는 가장 고3 때 행복을. 가장 저는 행복했어요. 왜요? 네. 어떤 것이?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나서 이제 조급하거나 예를 들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어린 나이인데 그런 것들을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심리 상태면 공부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했고요. 조금 죄송한 얘기긴 한데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도서관을 갑니다. 공공도서관에 일찍 가요. 일찍 가면 한 7시쯤 문 열고 들어가면 한 12시까지 그 일주일 공부 충분히 복습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오후 시간에 동시상영관을 갑니다. 쇼 한 편, 성인 영화 한 편 이렇게. 근데도 잘하시는 거면 원래도 공부를 잘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저는 공부를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막 써서 외우기도 하고요. 이걸 막 이렇게 뭐 앞자를 따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느낌이 오죠. 아, 요 방법이 재밌겠네? 그런 방법을 찾은 거죠, 전부 다. 제가 나름대로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제 감정을 제가 잘 관찰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하기가 싫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지겹구나.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제 감정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즐겁게 하니까 오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수능국 발표하고 나서 예? 최고의 점수 받은 학생들 보면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했어요. 네. 수업 시간이 제일 재밌었어요. 네, 뭐 전 다른 과외는 전혀 받지 않았어요. 대치동에서도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을 저는 계속 1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한 번 1등은 만들어요, 엄마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계속 1등은 패턴이 있어요. 처음부터 1등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에서 쭉 올라가면서 한번 딱 정상에 가면 이게 유지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왜? 두 가지입니다. 저랑 똑같더라고요. 학교 수업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 시간을 낭비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매우 존경해요. 네. 근데 그거는 부모님들의 영향이죠. 엄마, 수업 시간에 애들 너무 떠들어. 내가 봐도 그렇다. 야, 학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엄마, 우리 학교 선생님 정말 수업 재미없게 해. 내가 봐도 그래. 학원 가서. 이러는 순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들 개고생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엄청난 학생들의 공부의 비효율성을 낳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진도를 여러 번 나가죠. 이거 진도의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거든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모두가 다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인데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을 최소한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만이라도 특히 어머님들만이라도 조금은 이해하고 안타까울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마음인 거죠. 주어진 시간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강의까지 하셨다면서요? 네네네. 예,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는 곳이 지금은 좀 시들합니다만 당시는 아주 뭐 최고의 인기였죠. 예, 제가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로 학습법이라는 체계적인 학습법 강의를 한 거죠. 제 기억으로 수강생이 한 6만 명 이상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법으로 인해서 이제 소위 인생 역전,
네, 성적 역전에 성공했다라는 사례들이 뭐 쭉 달렸죠. 지금도 제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지 지금은 안 하세요? 중요한 게 그렇게 제가 이제 학습법을 가지고 아이들 도울 때 성공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네, 그 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부모하고 관계가 좋더라는 거예요. 네, 이 부모하고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고 그것이 아이에게 의지로 나타나니까 그런 아이들 도움이 되는데 대치동 강남 애들은 그런 애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계속 했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네. 네, 소위 말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안 되는 아이들한테 자꾸 이제 관심이 가고 왜 안 되는가를 보니까 결국 그 뒤에는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있고 가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관심이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오면서 네네. 이제 많은 다른 분들의 자녀분들 상담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네. 들어주시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소장님도 이제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다들 잘 컸고요. 네네네. 저희 아들은 지금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20대 중반인데 고2가 되면서 갑자기 학교를 다니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아, 이 친구가 성격도 과묵한데 학교를 또 이사를 가고 이러면서 되게 심리적으로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네가 한번 좀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저는 부모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할 망정 이 아이의 자발성을 저는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힘들었죠. 바로 알아눕더라고요. 그쵸.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는다는 게. 고2 때였던 예, 거죠. 예, 예. 근데 어찌됐거나 그렇게 자기 인생을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목수일을 합니다. 목수일을 하는데 돈 잘 벌어요. 지금은 저희 집사람 어깨 힘 팍 들어가 있죠. 왜냐면 그 또래 저희 아이들 주변에 보면 다들 지금 힘들어 하거든요. 뭐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는 그대로 힘들고. 그쵸. 공무원 시험 꼭 몇 년째 준비하면서 부모 힘들게 하는 저희 아들이 제일 번듯한 것 같아서 그런지 제일 뿌듯해하고 있고요. 야, 우리 박지원 소장님 자녀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알아서 찾고 해내는 아이로 키우려면은 네.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존중이라고 봅니다. 존중.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양수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공중에 분뜬 느낌이 되게 공포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꼭 이제 잘 안아줘야 되겠죠. 공포감이 떠는 아이들. 근데 애착 형성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말 안 듣는 시기죠. 되게 막 요 시기에 또 부모가 그걸 잘 지켜보면서 어찌됐거나 이제 과정을 거쳐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재 분위기가 아이들이 예를 들면 1살, 2살, 3살 이런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거든요. 마음이 급한 부모들이 태내 수학까지 하거든요, 지금. 엄마, 아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수학 공부를 하면 그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수학적으로 뭔가 자극을 줘서 이 아이가 나오면 수학을 잘하게 될 거다. 또 요즘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체능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끝내고 4학년 때부터는 수학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이들의 성장 발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아이를 만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잘 키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비교적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 걸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줬을 뿐이죠. 네. 제가 뭘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라 잘 보호해 주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잘 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앞에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 눈치 안 보고요. 분위기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정말 아이를 믿는 거죠. 존중을 하고. 근데 또 문제는 이 사교육비가 굉장히 또 높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이제 사교육비 때문에 무서워서 아이를 안 낳겠다 이런 또 네. 사회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전체적인 분포를 이렇게 보거든요. 한 0.1%가 있는데 0.01%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말 그대로 아이를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자녀 교육 행태가 저는 이제 이게 전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부모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경제력과 정보력이다. 네. 왜? 그분들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의식하게 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 얼마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한 80%는 건강한 부모들이라고 봐요. 물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아이에게 자존심을 길러서 독립된 인격체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위한 부모 역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밑에 최근에 한 20-30% 정도가 아이 교육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 키우는 게 돈 많이 들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애 키우는 부모들, 선배 부모들의 모습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 매우 심각한 저출산 문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빨리 정말 아이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상이 아니라 아이들이 바라는 부모상을 재정립해야 된다. 아이들은 돈 많은 부모 원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똑똑한 부모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마음으로 자기를 지켜주고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잘못도 인정하면서 같이 노력할 만한, 어떻게 보면 동반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모도 성장하면서 부족하지만 채워나가는 부모를 더 원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훌륭한 부모가 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저 훌륭한 부모가 어려운 거 아니구나. 누구나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입니다. 행복. 아이의 행복을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아니, 엄마가 행복하면 좋죠. 근데 네. 어떻게 해야지 엄마가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놀랍게도요, 자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부모님을 만나봤는데 앞에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잘못된 학부모 문화, 상류층 코스프레에 쉽게 넘어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내가 우울한 거예요.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불안과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런 상태에도 주변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죠. 동의하시죠? 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한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에 대한 연구를, 외국의 연구들을 많이 자료를 참고해서 엄마들에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엄마의 행복 체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 그대로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시죠? 네. 그거랑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연구 결과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의 불행을 감수하는 사람이 영원히 그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행복을 느껴야 되고. 근데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센 거 있죠. 차 바꾸고 해외여행 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빈도, 자주 느낄 수 있는 행복.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가족과 자연에서 산책하는 정도 있죠. 요때 느끼는 감정, 이게 최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네네네. 자주 느끼는 행복인 거죠. 이 행복을 충분히 누리게 하니까 엄마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면서 더 이상 주변 엄마들 신경 안 쓰고요. 또 아이도 옆집 아이랑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엄마가 행복해야지만 아이가 성공한다. 빈도가. 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공감. 공감. 누구하고 공감하라는 겁니까? 요즘 이 가족 관계의 여러 가지 위기는 저는 공감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가족끼리 공감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성장 환경을 보면은 그때는 가족끼리 공감대가 되게 넓었어요. 같은 동네에 살죠. 이웃들이 있고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네. 아빠, 그 할아버지 오늘 또 술 먹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셔. 나도 봤어야. 그러니까 모이면은요, 서로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엄마 감정이 다릅니다. 아빠 감정이 달라요. 아이 감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감정 과잉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가족이 만나면 쉽게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때 먼저 엄마들이 화가 나거나 정말 뭔가 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위기를 잘 넘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대가족 그 하에서는요, 초보 엄마나 아빠가 아이한테 정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매를 들기도 하고요. 근데 다들 멀쩡하시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때는 다 치유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거든. 저도 참 많이 맞으면서 컸는데 항상 맞으면 누군가가 데리고 가서 뭘까요?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니죠.
달랑 엄마, 아빠, 아이죠. 근데 여기서 엄마나 아빠가 부모가 아이한테 부정적인 정서를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쏟아낸다? 이거 그 아이들한테는 그 정서적 감옥입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카드를 갖고 왔는데요. 카드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쓰세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서 아이한테 뭔가 그걸 표현하고 싶을 때 있죠. 보통 이제 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웃는 표정으로. 엄마의 웃는 표정을 앞에 하고요. 뒤에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여기 제가 만든 카드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아이 때문에 화나고 짜증이 밀려올 때 활용하는 스타 기법. STAR. 자, 설명 들어볼게요. 네. S는 스톱입니다. 일단 내가 부정적 감정이 올라오면 무조건 스톱하는 거예요. 멈춰라. T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화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머리 피의 흐름이 바뀌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감정 쪽의 피를 생각 쪽으로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A는 액션을 취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심호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R은 리뷰. 이게 제일 성공률이 높은 방법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집에서 아이에게 부정적 감정을 여과 없이 노출했다면 여러분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이제 또 제가 다른 카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혼자 있고 싶어요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건 아이들한테 주는 카드거든요. 아이들이 생활하다 보면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혼자 있고 싶을 때 아이들은 표정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꼭 엄마가 물어보거든. 말 안 하고. 맞아요. 이게 감정의 폭력이거든요. 그때 이제 요 카드를 아이한테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가 들고 있다가 요걸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엄마가 받아. 그럼 뒷면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그때 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엄마가 읽는 거죠. 이걸 읽고도 말하라니까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상처투성이거든요. 근데 상처의 거의 대부분이 부모가 아이한테 아무런 여과 없이 쏟아낸 화, 짜증입니다. 이거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원치 않으시죠?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는 수영 배우는 거나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협력하라. 협력. 행복, 공감에 이어서 협력. 네. 협력. 누구와 협력하라는 겁니까? 아빠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입니까? 일단 엄마 마음이 좀 행복한 감정을 엄마가 좀 이제 느끼면 엄마 마음 상태가 좀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를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겨요. 그래서 공감이 됐어. 그 순간 아이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마가 내 편이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편이네. 그럼 반드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엄마들이 여러 얘기를 듣고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내요, 일부러. 그래서 이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죠. 네. 근데 아이는 관심이 없죠. 예. 열받죠. 그죠? 근데 이제 이때는 뭐냐면 아이가 자신의 얘기를 해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엄마가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하기 전에, 도움을 청하기 전에 엄마가 파악한 아이의 문제와 네. 실제로 이제 아이가 자신을 공감해주는 엄마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예. 그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면 똑같은 수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엄마는 구구단을 안 외웠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네. 아이는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너무 잘하니까 주눅 들어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완전 다른 문제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돕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엉뚱한 데 가서 지금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아이가 반드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경제력과 정보력을 적당히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쓰는 경제력과 정보력은 아이한테는 엄청난 고마움이죠. 그렇겠죠. 그죠? 근데 엄마가 미리 예측해서 아이를 힘들게 할 때 경제력과 정보력은 뭘까요? 쓴 만큼 아이와 멀어지거든요. 그런 협력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아주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어요. 아이가 문제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미리 문제를 찾아내거든요. 예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그때 가족 구성원이 정말 필요하구나. 제가 대치동 학원에 있을 때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로 여학생들이 밤늦게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애완동물을 저한테 맡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집안이 망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멀리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갖고 와서 그 순간에요. 그 가족 관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심하게 비난해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나 지금 유학 간다고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지방으로 도망가는 거다.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 아빠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고 갑니다. 탓으로. 대부분입니다. 근데 한두 명 제가 기억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 이제 혼자 공부해야 됩니다.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나래도 노력해서 희망이 돼야 되는데 이제 나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소장님이라도 저를 좀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제가 이 가족은 다시 살아나겠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뭘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 가족이 서로 힘을 모아서 협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협력을 직접 체험해보라고도 하셨는데 협력 체험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 가정도 극적으로 바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뭐 완전히 아이는 이제 게임 중독으로 거의 포기 상태고 게임 중독.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제 말을 들어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제 말대로 하세요. 어머니 그 아이 좋아하는 게임을 좋아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번 뭐 치료도 받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 게임 좋아하세요. 좋아했어요. 좋아할 수 있거든요. 엄마가 이제 뒤늦게 게임을 배웁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가 좋아하는 감정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애는 좋아서 하는 건데 엄마가 그 감정을 전혀 반대 감정을 느끼고 있죠. 저걸 뜯어 말릴 수도 없고 저걸 내가 그냥 확 이런 감정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대화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걸 느껴보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게임을 시작했으니 엄마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그냥 아이 마음을 이해하려고 제가 시킨 대로 한 거죠.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왔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좀 있으시고 되게 궁금한 게 많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치트키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거. 그걸 아이한테 물어보라고. 엄마한테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게 들어라. 바로 대화가 된 거죠. 그렇게 일주일 만에 아이가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나도 영어 잘하고 싶어. 학원 좀 알아봐줘.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내가 하는 걸 정말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고 거부했던 엄마가 예전과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모든 아이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것은 뭔가 지금 막혀 있거나 꼬여 있는 거거든요. 꼬여 있죠. 그걸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꼬여 있다가 그게 딱 풀어지니까 당연히 뭘까요? 엄마한테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자, 이거 오늘 뭐 하나같이 참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했던 것들인데 같이 하면 시간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수많은 학생과 부모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 확률 100%다. 이게 제가 찾은 유일한 인생의 성공 공식입니다. 내가 아이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어. 근데 믿자. 갑자기 믿음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주 조금씩 생겨요. 근데 문제는 그걸 내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웬만큼 노력하더라도 초기에는 뭘까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패한 사람들의 변명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 가기로 했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가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믿음이 딱 와요. 그 순간은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의 대한민국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힘들었던 것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아이를 믿지 못하게 만든 학부모 문화라고 보거든요.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아이를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들의 역할은 아이와의 소통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옆집 아줌마, 다른 집과의 비교 이게 아니라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시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확률은 100%입니다. 그때 조급해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참 이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인데 왜 그렇게 못 믿었을까? 못 믿었을까? 왜 그렇게 남들 시선만 의식하고 내 자식의 행복은 생각지 못했나? 자식들을 믿고 그 믿기까지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또 인정하는 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또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인간은 훌륭한 존재입니다. 100점 맞은 아이가 있고 50점 맞은 아이가 있죠. 근데요, 100점 밑에 만점이 있거든요. 50점 밑에 만점이 숨어 있어요. 만 100점이죠. 만 50점이죠. 별 차이 없죠. 예,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100점과 50점을 비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훌륭한 사회가 아니라는 저는 증거라고 봐요. 모든 인간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은 최소한 가족, 부모하고의 삶 속에서는요, 매 순간 모든 인생은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